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할지 다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열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의 진위를 놓고 북미 간 물밑 조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시점을 보다 구체화하는 카드를 내밀지 주목됩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수사 외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대검찰청 고위 간부 등 검사장급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문 총장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 전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 청탁을 거절한 뒤 다른 영사 자리를 제안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수도권에 기습폭우가 내리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릉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고 인천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여객기 30편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환자에게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처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환자는 닷새 동안 피를 토하며 괴로워했는데 병원 측은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기 전 육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내부 기밀 문서를 대규모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청문회에 나갈 증인들을 고급 호텔에 모아놓고 예행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충남 태안의 석탄 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양식장은 올해 양식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곳곳에 석탄가루가 쌓이고 수조에 균열이 가선데요. 어떤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항하던 북미 대화 흐름이 오늘 새벽에 일시 정지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15시간 만에 무기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입니다. 북한은 맥선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보다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배경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북한이 갑자기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미국이 수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비핵화 요구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진행되는 비핵화와 북미 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 내 여론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북한의 오늘 발언 배경을 좀 무엇인지 짚어보고 남북미 대화와 비핵화라는 큰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를 전망하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이 최근 내놓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요구를 조목조목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였습니다. 먼저 연일 수위가 높아져가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실명까지 적시해가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발언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리비아 핵포기 방식,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 핵과 미사일의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폐기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북한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턴이 북한을 사실상 패전국 취급하는 것으로 보고 불쾌감을 나타낸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대등하게 협상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제1부상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체제 보장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
볼턴의 선 핵포기 입장을 뒤집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게 선결 조건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부상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에 대해 다시 고려해볼 수밖에 없다는 압박용 메시지도 내놨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있어서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불만을 드러내면서 경고한 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몰아세웠는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이 오늘로 만 엿새째입니다. 그간의 미국 외교 안보 핵심 참모진은 비핵화 담판의 문턱을 높이고 의제는 넓혀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확정을 알렸습니다. 발표 며칠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존경과 훌륭한의 표현을 쓰며 훈풍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진들의 기류는 달랐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압박 수준은 더 강경했습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거부감이 상당한 리비아식 모델을 내세우며 핵폐기 장소까지 구체화했습니다.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It means 북미 간의 협상 범위와 조건도 추가됐습니다. we've got the ballistic missile issue is on the table. We've got to look at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베푼다는 식의 발언도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All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need, the capacity for American agriculture to support North Korea so they can eat meat and have healthy lives. 반면 북한이 정작 듣고 싶은 체제 보장 등에 대한 언급엔 침묵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김계관 부상의 성명은 회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판을 깨는 상황까지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쪽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백악관 취재 기자들은 북한발 긴급 소식을 듣고 바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백악관 쪽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장 수술을 한 부인 멜라니아를 방문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기자들이 고함을 치며 북한과 여전히 정상회담을 하느냐, 싱가포르를 갈 거냐고 네댓 차례 질문을 계속했지만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건데요. 이곳 시각 오전 7시가 넘었기 때문에 트윗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 또 트럼프의 트위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북한이 직접 지목한 볼턴 보좌관 등 핵심 참모진들의 반응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의 발언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동맹국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짤막한 서면 논평을 낸 것 외에는 당사자인 볼턴 보좌관을 포함해 참모진도 침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 NSC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직후 국방부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성명에 대한 JTBC의 입장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볼턴 보좌관은 직접 입장을 내기에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통화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에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너무 좀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대입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분석들이 나왔었죠. 네, 볼턴 보좌관은 지난 일요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북핵의 영구적 폐기는 핵무기를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가져가는 걸 의미한다며 리비아 모델을 고집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아이노는 뉴욕타임스에 리비아는 사용할 줄 모르는 원심불리기 부품을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군 수송기에 실어 보낸 것이라며
북한의 적용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크리지는 핵무기 해체보다는 핵물질 저장에 적합한 곳이란 지적도 나온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물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현재에선? 네, 회담 준비는 계획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게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직접 회담 일정까지 발표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되는 등 회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경제 건설이란 유인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북한이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에 거부감을 분명히 한 데서 드러났듯이 향후 준비 과정에서 보상의 시점을 놓고 이견을 얼마나 조율하느냐가 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8로스의 대북 전문가 조엘 위트는 트럼프뿐 아니라 김정은도 마음에 안 들면 협상장을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 풍계리 실험장 폐쇄와 억류자 석방까지 일방적인 양보에도 비핵화 완료 전까지는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에 불만을 표시한 건 분명합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았지만 진짜 목적은 보상, 제재 완화를 비핵화 초기 단계로 앞당기려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김영철 채널이 북한의 진위를 놓고 물밑 조율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비아 모델에 대해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완성된 핵무기 해체를 마지막 협상 카드로 쥐고 있겠다는 전략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의 시점을 보다 구체화하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호식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배경은 앞서 짚어본 것처럼 미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리 측에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맥선더 훈련과 정치권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비난을 문제 삼았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북한이 문제 삼은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0시 30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이성권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입니다. 북측은 이어서 새벽 3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회담 연기의 이유로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를 들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서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맥스선더는 연례 방어 훈련이란 게 한미의 입장이지만 북한은 공중선제 타격 훈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북한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최근 행보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태정공사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국회에서 주관한 강연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며 진정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일방적 연기 통보에 대해 통일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맥스선더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보신 대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대북 비판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를 볼 때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강경했지만 그 메시지를 내놓은 형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내면서 맥스선더 훈련의 명칭을 첫 문장에 적시했습니다. F-22 전투기와 B-52 폭격기 등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기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엔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라고만 했습니다. 성명이나 담화, 문답이 아니라 보도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불만의 메시지는 전달하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 고위직 명의의 성명보다는 2단계,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판한 것보다도 한 단계 낮은 형식이란 겁니다. 이어서 나온 김계관 외무상 일부상의 담화도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꼽으면서 정상회담 재검토까지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담화 명의 자체가 외무성이 아닌 김계관 제1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용을 놓고도 미 행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보단 최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백악관 보좌관을 선택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담화 마지막에 진정성을 갖고 정상회담에 나온다면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둔 것도 대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평가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북미 관계선,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판을 깨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맥선더 훈련 등을 문제 삼긴 했는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어제는 이미 훈련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갑작스런 발언은 미국에 대한 경고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대내용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적인 행사로 이미 지난 1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던 어제 오전에는 이미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제안하고 15시간 만에 연기 통보를 한 배경을 맥스선더 훈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대화 기류에 불만을 가진 군부 강경 세력을 달래기 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이 연일 비핵화 관련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이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공개 발언하는 것에 대한 내부 강경파들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간 대화가 급진전되는 것에 관한 북한 내부의 속도 조절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년 동안 자신들이 개발한 핵이 미국을 파괴할 보검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비핵화로 노선을 변경하면 내부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군부 등을 의식해 김정은 위원장이 저자세가 아니다라고 한 내부 강조용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와 북미 회담 재검토 주장 등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불과 며칠 뒤인 22일이면 트럼프를 만나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연결하죠. 청와대는 북한이 오늘 내놓은 일련의 발표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하루 종일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는데요. 일단은 당혹스럽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현 상황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닷새 뒤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중재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일정을 최대한 줄이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태도 변화로 한미 정상회담의 무게감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방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중재 역할에 맞춰서 회담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북한의 회담 연기 관련 논의를 위해서 NSC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게 관례이지만 내일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래저래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더욱 눈길을 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오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핫라인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핫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핫라인의 첫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을 당시에 실무적 대화가 막히게 되면 문 대통령과 내가 직통전화로 이야기해서
간단히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딱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 건데요. 여기에 청와대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부터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이에 한라인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3년 전 꼭 이맘때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꼽히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뉴스룸에 출연해서 저와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오바마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봤었죠. 미국 내에서 박수 쳐줄 세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가 JTBC 취재진을 만나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 인사들의 압박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북한을 6차례 방문한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 지도부는 매우 영리하고 잘 훈련된 인사들로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백악관 내 매파 보좌진을 우려했습니다. There are hardliners like Bolton who will urge him to get out and, make it pu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send them a tough message. So I am very much against the approach that people like Bolton take to foreign policy.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하라고 하는 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는 이란 핵 합의 탈퇴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했습니다. I think if it's successful, it will be the first of a series of meetings. Perhaps they take care of problems A, B, and C, and so they say that was good, and then we will continue on and dealing with D. 북미 대화는 이제 시작인 만큼 시간을 갖고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한 겁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까지 언급한 북한이 핵무기 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군축 협상을 벌이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입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바람과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뜻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유엔 안팎에선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을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TBT는 평화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북한이 CTBT에 가입해 비준하면 명백하고 불가역적인 핵 포기 조치가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166개국이 비준한 CTB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는데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이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입 의사를 밝힌 건 미국의 비준 압력을 가하면서 군축 협상에 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한두 곳의 존재를 공표하고 사찰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은 생산 시설과 보유량 추정이 힘들어 북한 비핵화의 숨은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우라늄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 대상에 평산 우라늄 광산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IAEA는 저희 JT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작년에 구성된 북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해서 평산 광산을 포함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취재진에게 북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북한 핵시설 검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측은 지난해 8월 안전조치국 내에 북한 전담팀이 구성됐다며 북핵 모니터링 강화, 북한 핵시설 검증 절차 업데이트, 검증 사찰팀 준비, 사찰 기술 및 장비 확보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문제 등을 다루는 집행위원회도 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가 모니터링하는 지역엔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 황해북도에 위치한 평산의 우라늄 광산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 톤으로 추정됐는데 채굴 가능량은 400만 톤 수준이고 이 중 상당량이 평산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IAEA가 작성한 보고서엔 평산 우라늄 광산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채굴 등이 이뤄져 온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IAEA는 정치적 합의가 되면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현재 모니터링하는 지역들이 사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미 간 핵시설 검증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검찰 고위 간부 2명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대검의 경우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지낸 최종원 현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이들 2명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 총장은 문제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 그리고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견들이 쏟아지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걸로 판단한 고위 간부는 검사장급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최 지검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1차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조기에 종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1차 수사가 부진해 추가로 이뤄진 2차 수사 때엔 대검의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피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총장과 수사단의 판단이 엇갈린 건 김 부장에 대한 기소입니다. 수사단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문 총장과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반부패부의 김우곤 선임연구관은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반부패부라며 수사 지휘 과정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사단 측은 추측에 기대어 김 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외압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적용과 기소 여부는 모레 전문 자문단이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모레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약속과 달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면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오후 7시쯤 퇴근길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문 총장 발언의 취지를 보면 강원랜드 수사단이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넘기는 건 무리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문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폭로한 안미연 검사의 주장이 100% 모두 다 맞다고 하더라도 대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수사단과 같은 논리라면 기재부 예산실장이 예산을 깎는 사안마다 모두 직권남용으로 걸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당초의 약속이었는데 이걸 깼다는 점에서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개입이다. 이게 수사단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기소에 앞서서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받으라고 총장이 갑자기 지시를 해놓고 이 자문단 구성도 모두 대검 뜻대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으려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취지입니다. 수사단 측은 우리가 내린 수사 결론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받고 싶은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검찰 내부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문제가 된 반부패부의 간부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면서요? 네, 기소냐 아니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직속 후배 검사인 김우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오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부패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또 김우현 부장이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한 차례 받기는 했지만 이를 춘천지검에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수사 검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장의 지휘를 외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 제기 글이 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듯이 이 반부패 부장이 수사받는 입장에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퇴직한 한 검찰 간부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과거 검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조직이 큰 혼란에 처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거를 2달여 앞두고 권 의원은 지역구 교회 목사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한 목사가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핵심 인물조차 조사하지 않고 권 의원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2달 앞둔 2012년 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인 강릉의 한 교회 목사 김모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권 의원이 알아서 하시라며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김 목사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권 의원이 아닌 권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목사가 최 보좌관에게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왜 검찰 조사 때는 왜 말을 바꾸셨는지요?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헌금을 관리하는 교회 재정부장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이 헌금 50만 원을 기부를 한 거죠? 네, 헌금하셨어요, 오셔가지고. 헌금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 조사를 받은 또 다른 교인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책상까지 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검찰에서는 그 선관위에 정확하게 1차, 2차분 조사한 내용을 그거를 정반대의 사람을 갖다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특히 목사의 최측근이자 사촌인 김모 씨는 해당 사건 이후 강원랜드에 사회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사의 진술이 바뀐 이유와 권 의원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외교관 임명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카페 회원인 변호사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오사카 총영사 자리 대신에 다른 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해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드루킹 김모 씨는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 측에 인사청탁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카페 회원인 변호사 도모 씨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는 김 전 의원이 이후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원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것으론 국민을 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른바 킹크랩 시스템의 작동 원리도 공개됐습니다. 김 씨 일당은 조작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잠수함으로 동원한 아이디는 탄두 같은 암호로 부르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드루킹 김모 씨의 재판에선 김 씨 일당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펼친 구체적인 작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순위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을 개발했습니다. 킹크랩 시스템의 창에 조작할 기사와 댓글을 입력하고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를 선택하면 해당 휴대전화에서 로그인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댓글의 공감을 여러 번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된 휴대전화는 잠수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탄두로 불렀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조작한 댓글이 당초 제시된 2개가 아닌 50개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3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김 씨가 주도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가 해외에 서버를 둔 킹크랩 시스템을 고의로 파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경공모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드루킹 사건 특검의 수사 대상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드루킹의 불법 행위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한국당은 결국 특단의 방안까지 언급했는데 그 방안이 뭔지 주목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후에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샌다이 총영사 제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그러면서 특단의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당초 합의한 18일 추경과 특검법안 동시 처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발언입니다. 앞서 오전에 만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특검 규모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특검 모델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최순실 특검 모델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의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18일 특검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정릉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 2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물이 불어나 갇힌 겁니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걸어둔 연등은 물에 잠겼고 조형물은 부서졌습니다. 청계천 일부 구간은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정릉천 주변에선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한 119 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 도심 지역에선 차도의 고인물이 인도까지 넘쳐 흐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정오부터 1시간 반 만에 43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또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자 병원 측은 퇴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김포에 사는 박모 씨는 지난달 큰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운동도 하며 잘 지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아버지가 류마티스 통원 치료를 받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이없는 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6알 먹을 거를 하루에 6알씩 먹은 거죠. 그러니까 주랑 일이 바뀐 거죠. 8일을 먹었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병원 측에선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병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치료가 됐으니 퇴원을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머리는 계속 빠지고 살도 빠졌고 근육량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힘든데 퇴원하라는 게 납득이 안 가죠. 이대 목동병원 측은 이미 보름 전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 측이 제때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PA로 불리는 진료 보조 인력의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문제를 뉴스룸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에게 PA를 강요하고 의사가 있는데도 마무리 수술을 맡기는 등 현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전직 PA를 만나봤습니다. 2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 보조 인력 PA 자리를 제안해왔습니다. 경험이 전무했지만 일반 간호사는 자리가 없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부담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의사들을 대신해 처방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퇴근하는 밤이면 부담이 극에 달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도 있고 간호 업무를 한 번도 한 적 없이 간호사한테 뭔가 시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결국 A씨는 1년이 못 돼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오더를 내릴 때, 기본 오더라도 내릴 때 내가 정확히 낸 게 맞나 부정과 부당한가.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새내기 간호사까지 PA를 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PA들 역시 비슷한 고충을 겪지만 병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처방 대신 수술을 돕는 PA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수술이 몰릴 때면 마지막 봉합은 PA가 맡는 게 관행이 될 정도입니다. 한 PA는 집도의가 봉합을 맡기고 나가기도 하지만 수술실에 있으면서 PA에게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PA들의 대리 처방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의사들의 처방용 전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간호사 대기실 벽에 버젓이 붙여놓고 쓰는 병원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PA 간호사가 10,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환자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로 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계속해서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실 벽에 A4 용지가 붙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진료 보조 인력인 PA 간호사들이 쓰도록 아예 공개해 놓은 겁니다. 환자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모습입니다. 보건의료 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국립대학병원에만 897명의 PA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현행의료법에 PA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많은 인력이 공식적으로는 유령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인증평가단이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들 싹 휴가를 줘서 내보내거나 오프를 줘서 내보내요. 전공의들이 부족한 외과 계열은 이미 P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마저 제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의사를 더 고용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에 PA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참에 PA를 양성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로 PA를 맡고 있는 간호사 단체나 PA를 고용하는 병원 단체 측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놓고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잘한다고 해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반면 의사협회는
현재 벌어지는 불법 상황을 시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기피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들도 적정 의사를 채용하게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5인승 차량에 탄 6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크게 다쳤습니다. 친구 생일을 축하해준다면서 벌인 일인데 생일을 맞은 학생이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휘청거리더니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습니다. 서 있던 차를 들이받고는 신호등과 부딪힙니다. 운전자는 놀라 뛰쳐나오고 뒤에 탄 사람들도 기어서 나옵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14분 충남 아산시 21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습입니다. 18살 장모 군이 몰던 사고 차량에는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18살 최모 군이 숨졌고 나머지 5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쾅 소리가 나가지고 바로 나와 보니까 상황이 그냥 처참했죠. 그냥 사람 여기저기 태나가 있고 우리 차는 차대로 다 부서져 있고. 장군이 몰던 차량은 이곳에 서 있던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바로 옆 신호등과 부딪혔는데 들이받친 차량이 밀리면서 주택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이날은 숨진 최군의 생일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 장군은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최군을 포함해 뒷좌석에 탄 4명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군이 과속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려다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틀 뒤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입니다. 최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이 헬기로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진상을 밝히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은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던 1988년 군이 국회에 제출할 기밀 문서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코브라 헬기와 지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한 기록 등을 지우라고 한 겁니다. 이 문건은 국회 청문회에도 제출됐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1년 뒤 국회에선 5.18 진상규명을 포함한 50비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계됐고 광주의 참상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9달 전인 1988년 2월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오던 시기에 육군은 기밀문건을 작성했습니다. 5.18 당시 작전 기록 등에 대해 불리한 부분은 모두 수정하라는 지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코브라 헬기를 투입한 기록은 군이 강력한 공중 화력 무기를 동원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삭제를 지시했고 시민들을 향해 대량 살상 무기인 M203 유탄 발사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가스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도로 파괴용 지뢰를 설치했다는 기록 역시 차단물로 순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쓴 친필 수기도 조작 대상이었습니다. 군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은 모두 다시 쓰라고 한 겁니다. 초기 진압 작전이 과도했다거나 선량한 시민을 데모군 중으로 오인했다는 등의 불리한 내용은 아예 국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조작 지시가 상당 부분 이행됐고 조작된 문서들이 국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문건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조작은 문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육군은 이른바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선발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외우게 하고 호텔에서 예행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육군은 1988년 청문회에 대비해 국방부 차관 아래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선별해 답변 태도와 대응 논리 등을 교육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를 증인으로 뽑겠다면서 군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증인들은 청문회 석 달 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국회의원들과 예행 연습을 거쳤습니다. 육군은 특히 이들에게 군인 특유의 우직성과 저돌성을 살려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논리성보다는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장병은 직접 찾아가 회유했습니다. 진압작전 당시 계엄군 무전병이었던 민모 씨는 평민당 총수였던 김대중 당시 국회의원을 찾아가 양심 선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군은 민 씨를 찾아가 부대 명예와 의리를 위해 평민당원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대장은 자비를 들여 제주도의 국군 휴양소로 도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했던 답변에 그대로 따라했던,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거대한 사기극, 트루먼 쇼 같은 느낌. JTBC 김민관입니다. 사주 일가가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50개 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기업이 통행세를 걷거나 해외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물려주는 등 탈세를 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건설업체 사주 A씨는 건축자재를 배우자 명의의 도매업체를 통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없어도 되는 업체를 만들어 회사 돈을 사주 일가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통행세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 상속 증여가 의심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소유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혐의점을 좁혀 깊숙이 파고드는 이른바 현미경식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지명도가 있는 기업, 또 아까 말씀드린 100대든 200대 기업 이런 기업들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업체 사주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맡긴 뒤 헐값에 자녀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법이 내보낸 투자금 수십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고급 콘도와 자동차를 사준 기업 사주, 일한 적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월급을 준 사주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대기업 대재산가에게 추징한 세금은 2조 8,091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대기업 사주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해외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개편안이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반 주주의 손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또 한 번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현대모비스의 일부 사업 부분을 떼어내 글로비스에 합병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풀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도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명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이 개편안에 반대하라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글로비스와의 합병 비율이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겁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큰 데다 현재 주가로 봐도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ISS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영향력이 큰데 현대모비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49%에 달합니다. 29일 주총에서 분할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주가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우호 지분은 30% 정도라 외국인 등의 반대표가 몰릴 경우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는 9.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가지는 구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권고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물컵 사건 이후 4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밀수나 탈세 혐의가 아니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해서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현민 씨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오늘은 밀수, 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인천본부 세관이 아니라 서울본부 세관 조사관들이 나섰습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입니다. 서울본부 세관은 대한항공이 위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도 외환거래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로 보내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유를 속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빼돌린 재산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특경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이 넘을 땐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세청은 일단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와 연관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했고 국제소송으로 가려면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항의 촉구 글입니다. 시민 27만 8,128명이 동참했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데 이 기준은 불과 닷새 만에 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말했다는 겁니다. 이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 회담과 지난 3월 양재츠 국무위원과 환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 수준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들 요구 자체가 이걸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로서는 강하게 어필하고 피해를 저감시켜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리커창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벌여온 미세먼지 연구가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소개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49살 박모 씨를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북 영주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박 씨는 보육교사 27살 이모 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거제시 남부면 육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 설치한 정치망 어장에 상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영화 조스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백상아리로 보이는 이 상어는 몸길이 4m, 무게 300kg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상어가 잡힌 곳이 해수욕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 재산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심리 공판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은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삼성은 2,800만 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한전 원자력 연료 1층에 있는 집진 설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작업자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레이저 용접을 할 때 생기는 인화 물질을 끌어모으는 곳으로 확장 공사를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료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곳이지만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산 박건우 선수 때문에 걱정했던 야구 팬들 많을 겁니다. 어제 동료들의 축하 세리머니를 봤다가 잠깐 실신했었죠. 다행히 오늘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야구장의 축하 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지만 두산 선수들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때까지 박건우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환의 끝내기 홈런으로 홈으로 들어온 박건우. 동료들의 환영을 받다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헬멧을 두드리는 축하 세리머니. 이 와중에 양의지가 방망이로 장난삼아 툭툭 쳤는데 뒤통수를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깨어났지만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건우는 오늘 이길 수 있다면 또 맞아도 좋다며 머리에 근육을 키워야겠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웃어넘기기엔 도를 넘어선 축하 세리머니는 야구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선수들이 물통, 헬멧 등으로 때리는 세리머니를 금지했지만 변한 건 크게 없습니다. 물을 끼얹어 방송사 아나운서가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끝내기 승리를 이끌고도 동료들의 얄궂은 축하 세례를 피해 도망 다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특히 야구에선 수훈 선수의 헬멧을 때리는 축하 세리머니가 많은데 때론 너무 폭력적으로 비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충남 태안의 한 주민이 한 말입니다. 요즘 태안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2007년이었죠. 기름 유출 사고로 힘들었는데 이번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변에 위치한 태안 화력발전소.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10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발전소 바로 옆에 실내 해수양식장이 있습니다. 실내 양식장 여러 동이 있습니다. 원래 새우를 기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양식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석탄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인데 야외에도 석탄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탄을 옮기는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양식장에 있는 회색 관을 살펴보니까요. 이 아래쪽은 파란 색깔입니다.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석탄가루가 퇴적이 되면서 색깔이 변한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관도 석탄가루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석탄 분진이 퇴적돼 기름처럼 끈적거립니다. 연필심 가루처럼 반짝입니다. 이틀 전 비가 왔지만 외부에도 다시 비산먼지가 쌓였습니다. 비닐을 파고 들어갑니다. 다 이거 sak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양식장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정부 지원을 일부 받아 2010년 만들어졌습니다. 어민 21명이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너무 엄청난 해상 사고를 겪다 보니까 이제 해상에서의 양식 사업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양식장과 담장 하나만 사이에 두고 9호, 10호와 저탄장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진동으로 인해 양식장 지반과 수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양식장엔 1cm가 넘는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뒤틀렸습니다. 요게 처음에 저희가 시설물을 구축할 때 여기에 닿던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색깔이 같이 입혔는데 지반이 뒤틀리면서 땅에 붙어 있어야 할 관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쪽에도 균열로 관이 아예 두 동강이 났는데요.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맞춰보려고 힘을 써도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올해 양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도 새우들이 다 폐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새우를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호서대 환경공학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계 토양오염 수치가 환경부 기준치의 최대 6.5배였습니다.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건강에 대한 우려를 호소합니다. 가스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내 어머니는 담배 안 피셨거든요. 그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속옷 등의 빨래는 밖에 널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발전소 관계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선 대기와 토양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61기 중 절반은 충남도에 위치했습니다. 기름 유출에 이어 화력발전소까지 이곳 태안 주민들은 또다시 환경오염으로 생업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젠 건강까지 걱정인데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여기 미래의 중심이 있습니다. 푸른 지구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연결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미래의 자동차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시작, 미래의 포커스, 현대모비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윗분의 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무엄하게도 땅콩을 봉지째 내놓았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돋우는 광고안을 짜왔다거나 게임에 방해되는 기내 안내 방송을 계속했다거나 하는 무신경한 행태들. 쏟아지는 각종 범법 의혹에도 요지부동인 그들 총수 일가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 모두는 서비스가 생명인 항공사에서 타인의 마음을 살뜰히 보듬지 못했던 직원들의 무신경함에서 벌어진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였을까? 그들은 직원의 심기를 관리하고 보듬기 위한 방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격려금과 연차수당. 직원들은 버럭하는 불호령 대신 내려진 때 아닌 격려에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직원의 심기를 관리하고 싶었던 그들의 시도는 또 하나의 기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심성 관리를 해줬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대표는 노조원을 개별적으로 회유한 이후에 본사에 보고서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심성 관리라 함은 노동 여건의 개선이 아닌 노조원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돈. 검찰은 이러한 심성 관리가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죠. 돈 그리고 사람의 존엄. 이 두 가지가 가진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좋은 것이 또 무엇이 있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알량한 돈 봉투의 무게, 즉 욕값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들의 문제 제기는 사람의 존엄이란, 마음이란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의 그 모욕 행위를 알고 있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표현할 때 모욕 행위는 쉽게 반복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욕을 느끼고 저항하는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니까. 뒤늦은 심기 관리 혹은 심성 관리. 그러나 돈으로는 결코 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일하는 자의 존엄함. 정작 그동안 그 모든 것들에 무신경해왔던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앞서 일부에서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밝힌 담화문 그리고 고위급 회담 연기 조치의 의미를 다각도로 좀 짚어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금방 떠올리시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세현 전 장관님,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보면 미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순항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불협화음이 그 뒤에서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평양 다녀올 때까지는 순항했던 것 같아요. 예. 두 사람이 폼페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 찍을 때 그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밝은 표정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녀온 뒤에 폼페오 장관보다도 볼튼 안보보좌관이 자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문턱을 높이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예. 핵무기 외에 핵물무기, 화학무기까지 WMD 대량殺傷무기 전체를 폐기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게 아마 북한을 상당히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폼페오 장관의 발언 중에도 북한이 좀 싫을 내용들이 있어요.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막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선비핵화 후 경제 지원이라고는 리비아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예. 그것도 아마 마음에 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 뭐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발언은 사실 그 표현으로 놓고 볼 때도 북한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그 고위급 회담 그렇죠. 연기 결정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로 나왔고 김계관 부상의 발표 역시 개인 담화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이제 반발은 하면서도 톤 조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남북 대화 고위급 회담 대화 관련해서 저쪽에 조국 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무슨 그 성명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심각한데 예.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나왔다는 사실, 신문 보도 보도자료 배포 정도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뭐 공화국 성명이나 외무성 성명도 아니고 뭐 더구나 그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아니고 과거에 북미 회담 경험이 많이 있는 김계관 제1부상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예. 그것도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성 부상이긴 하지만은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격이 낮다고 그럴까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김계관 부상은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의 배석 일원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미국 측에 그 조금 앞으로 좀 쓸데없는 요구를 하지 말라 하는 일종의 경고 정도로 저는 봐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무겁지 않다 백악관 이거죠. 쪽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오늘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좀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시간 중에 들어오면 말이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미국 요구를 사실상 대부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까 제가 첫 질문한 것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거기 뭐 다른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인가, 그 두 번의 만남에서도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두 번째 갔다 온 뒤까지는 직후까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돌아온 뒤에 미국 내 여론이 조금 역류하면서 예. 북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이죠. 거기에 영합하는 듯한
볼튼 그 안보보좌관의 얘기 같은 것이 북한한테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외에서 지금 압박 전술을 쓰는 거냐, 말하자면 사전에 초주금을 만들어 가지고 회담을 하겠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만 안 있죠,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특히 그 볼턴 보좌관이 거론한 리비아식 자존심 해법 문제도 있고. 죄송합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지금 아마 또 올릴 겁니다. 볼턴이 거론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이 리비아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7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미국이 선비핵화 후 경제 지원 또는 후 수교 이 약속을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북한이 먼저 리비아가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줬습니다. 수교는 2006년에 했죠. 2003년에 비핵화 시작이 되고 그런 뒤에 2011년에 미국이 영국군하고 같이 나토의 모자를 쓰고 리비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반 가다피 군대를 지원하면서 가다피가 비참하게 몰락을 했죠. 바로 그때 북한은 우리한테는 절대로 리비아 방식은 쓰려고 하지 마라. 우린 절대로 선 비핵화 안 한다. 아니면 비핵화를 하더라도 이 수교뿐만 아니라 체제 보장,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그때 7년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지금 과거 15년 전 얘기를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볼턴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선 관심사이긴 한데 저희가 아까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볼턴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도 날이 밝았고 볼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매우 좀 중시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좀 자제를 요청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백악관에서 북미 회담은 계속 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좀 왜냐하면 지켜봐야 트럼프 되긴 대통령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볼턴의 발언 때문에 판이 깨지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그 타격이 크죠. 그런 점에서 성공시켜야 된다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하고 볼턴 보좌관 사이에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는 지속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했고 볼턴은 지속적으로 리비아식 해법이라든가 이런 강경 모드를 지속해왔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혹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도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한국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선 비핵화 후 경제 지원 모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무슨 볼턴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볼턴이 하는 얘기를 리비아 방식을 폼페이오가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걸 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둘이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김계관 제1부상의 발언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다시 말하면 경제를 뭐 발전시켜주겠다고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보장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리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 그렇죠. 그 부분을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다면 북한 쪽에 제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회담의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볼턴과 같은 그런 이 목소리, 볼턴의 이야기 주장 같은 것은 좀 억누르려고 그럴 거고 폼페이오도 적절한 선에서
북한한테 잘못된 사인을 보내지 말라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만 된다고는 점을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좀 확실하게 트럼프 예. 대통령한테 입력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 아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 북쪽이 이렇게 중간에 뭡니까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보낸다라든가 하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러면 자세 변화해서 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트럼프는 단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북한의 얘기를 다 들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매우 뭐랄까요 낙관적인 생각에 그치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진 않을까요 혹시? 아니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희망적 관측으로 얘기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회담 지금 꼭 성공시켜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뭐 몰락이니까 뭐 스캔들도 다 들고 일어날 거고 재선은 뭐 난망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그냥 낙관적인 전망만은 아니고 예.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성공시켜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아마 지금 상당히 고민할 거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북미 간에는 또 물밑 접촉이 우리보다 훨씬 쉬워요, 남북보다. 예. 그래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좀 완화시키고 또 미국도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은 원래 일정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팩트체크는 방송이 안 되고요. 좀 더 잘 준비해서 내일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0.66대 1 미달로 잡았습니다. 아직 이 시철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오늘 추첨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는 23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입니다. 아, 방청객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청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 주최 측에서는 혼잡할 줄 알고 미리 가이드라인도 치고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입회자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예. 추첨은 취소됐습니다. 법정의 좌석은 모두 150석인데 이 중 취재진 등을 빼고 68석이 일반 방청권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예.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45명. 그래서 경쟁률 0.66대 1로 추첨할 필요가 없이 모두 당첨이 됐습니다. 예. 법원이 방청권을 추첨하는 일은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될 때만 하는 일인데. 물론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예상과 달리 방청객이 거의 안 모인 겁니다. 예. 지난번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아침에 줄도 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5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예. 당시에도 68석이 배정됐었는데 저렇게 길게 줄을 서서 방청권 추첨을 할 수 있는 응모권을 받았었고 예. 당시에 525명이 응모해서 경쟁률은 7.7대 1이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마치 로또가 된 것처럼 좋아했다라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왼쪽에 오늘 있었던 방청권 추첨에서는 안에 있는 응모권도 별로 없고요. 텅텅 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추첨이 있었으면 뒤에 자리를 메워서 추첨을 기다릴 텐데 예. 추첨도 필요 없이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그것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예.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1996년에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있을 때도 당시 방청권을 타려고 길게 줄 선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유독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 예.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어느 정확한 물음표 여론조사로 잡았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좀 많은 건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늘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었고요. 특히 홍준표 대표는 아예 왜곡됐다고 반복 주장하면서 그나마 정확성이 입증된 제1의 여론조사가 자유한국당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 당의 방향을 정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예. 최근 선관위가 저 여의도연구원이 선거법 위반했다라면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왜 경고를 받았습니까? 지난달에 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무작위로 오는 여론조사 자동응답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드루킹과 관련된 여론조사였는데 자동응답 설문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질문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고발도 했었고요. 당시 민주당에서 녹취해서 풀은 설문을 잠깐 보면 예.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이 여론조사 설문입니다. 보안성 높은 메신저로 여당 현역 의원과 대화를 한 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앞에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드루킹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자세히 진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는 이런 부분들이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 후보의 편향된 질문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한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을 만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이제? 예. 마지막 키워드는 숨어있던 한 표로 예.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숨어있던이네요. 예. 예.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당시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의총을 했는데 예.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미리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박선숙 의원인데요. 이 때문에 이상돈 의원 등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활동은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고 있는 몸 따로 마음 따로 비례대표 3인과 박선숙 의원이 행동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분석들이 오늘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예. 원래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가까운 사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박선숙 의원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죠.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고 지난 대선 때도 가까이에서 조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 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고 또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주도하면서 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시에 박선숙 의원을 시사해서 민주평화당에 함께할 한 분 의원, 숨어있는 한 표가 더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숨어있다가 이제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박선숙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말아달라. 14일 본회의에서는 그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측에서도 평화당의 그 이상돈 의원처럼 같이 활동을 하기보다는 마치 무소속 의원처럼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비가 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mm의 비가 오고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 진행되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한길 기자 그리고 김민관 기자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rying to loosen my load. I got 7 women on my mind. 4 that wanna own me, 2 that wanna stone me. 1 said she's a friend of mine. Take it easy, take it easy. Don't let the sound of your own wheels